신문 이야기 도지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인기 탤런트 겸 인기 가수인 박유천 씨, 미키 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 조금 전 저희가 박유천 씨의 출근길에 인터뷰를 한 영상을 저희 도지구쇼에서 단독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유천 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과연 본인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 검찰자가 요즘 앞에 나오면 떨립니다. 검찰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비밀 금고를 발견했는데 이 비밀 금고에는 사과 상자 안에 현금 30억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현금 30억 원이 수상한 금액이다. 그리고 신격호 총괄 회장의 비자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비자금이 신격호 회장의 자택이 아닌 비자금 관리인의 처제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또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일보 일면에 보도되고 있는 이 기사, 부자의 이름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매년 둘이 앞에 300억 원을 롯데그룹 전체에서 받아갔다. 신격호 총괄 회장은 100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0억이라고 하는데 배당금이다. 적절한 배당금이다. 본인들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배당금 치고 너무 많다. 그리고 정작 이걸 어떻게 다 현금으로 갖고 있었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번엔 정치권 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이 공모로 뽑은 PI 당선자 로고를 멀쩡히 잘 쓰다가 돌연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만든 로고로 교체를 했다는데 이렇게요. 그런데 어떻게 교체했냐? 아무 설명 없이 교체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는 로고를 아무 설명 없이 김수민 회사가 만든 로고로 바꾼 까닭과 연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밝혀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국민의당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이런 입장을 밝혀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국민의당에서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을 조사하겠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말 같은데 그런데 이 한 글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혹만 조사하겠다. 김수민의 리베이트 의혹만 조사하겠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을 비례 7번으로 준 연유와 까닭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현재 일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모든 것을 밝히겠다.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한 것과도 배치되는 거라 제 식구 감싸기 꼬리 끊기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벌써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최악의 미국 총기 테러,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 대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라는 해법을 들고 나왔고 트럼프는 거봐라, 무슬림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쪽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 설득되고 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정치권 기사 살펴보시죠. 국회 상임위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를 욕했던 무소속의 윤상현 의원이 외통위에 배정됐는데 누구랑 함께? 김무성과 함께. 욕했던 사이에서 같이 상임위에서 일하려면 좀 민망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꼭 같이 해도 꼭 이렇게 김 대표랑 같이 됩니까? 중앙일보입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사과, 한 번 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명 기사인데 국내 최악의 그리고 최대 규모의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의 운영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부부 두 쌍이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것도 매우 충격적인데 글쎄요, 이 부부 중이 서울대 등 명문대를 나왔던 것으로 밝혀져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명문대 나와서 음란 사이트 운영합니까? 졸업장이 아깝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정치, 사회, 국제, 굵직굵직한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오롯이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지금 발생한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그리고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리는 뉴스 속보입니다. 검찰이 조금 전 롯데 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롯데그룹 본격 수사가 진행된 지 4일 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추가로 진행이 된 셈인데요.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장소는 롯데케미컬과 롯데건설인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롯데건설에서 제2롯데월드를 인허가 받은 과정에 뭔가 비리가 있지 않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고, 롯데케미컬을 검찰이 지금 실시간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는 그 배경은 이른바 롯데케미칼에서 롯데그룹 오너들 신격호 총괄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개인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검찰 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추가적인 압수수색 보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신격호 총괄 회장의 비밀 금고와 관련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잠시 후 더 자세한 내용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를 저희들만의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미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과연 동성애를 혐오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과 연기가 된 것이냐, 어제까지만 해도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여러 가지 단서들이 드러났습니다. 테러를 일으킨 테러범의 주변 지인들의 증언,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늘 새롭게 준비했는데요. 증언들을 살펴보시면 왜 테러를 자행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오마르 마틴, 테러범의 전처 시토라 유시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결혼 직후 남편이, 그러니까 테러범이죠, 오마르 마틴이 폭력적으로 돌변했고 정서적인 불안 증세를 보였다. 툭하면 화를 냈고 심지어 급기야 빨래가 빨리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도 나를 때렸다. 이 전처는 오마르 마틴과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마르 마틴의 전 직장 동료인 데니얼 길로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마르 마틴은 경호업체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오마르 마틴이 늘 사람 죽이는 얘기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놀랍지도 않았고 곧 일어날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다. 짐작했었다. 성차별적 비방을 많이 했고 끊임없이 분노에 차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마르 마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몇 달 전 마이애미 도심에서 남자 2명이 키스하는 것을 보고 격분했던 적이 있었다. 라고 마치 동성애를 싫어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오마르 마틴의 고등학교 친구는 오늘 이렇게 새로운 증언을 내놨는데요. 9.11 테러 당시 그 테러 장면이 TV를 통해 흘러나왔을 때 모든 학생이 충격에 빠졌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오마르 마틴만이 발을 구르며 기뻐 날뛰었다. 그리고 오마르 마틴은 9.11 테러 이후 변했고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오사마 빈 라덴이 나의 삼촌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라는 새로운 증언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인 정성희 위원님, 어제까지만 해도 왜 오마르 마틴이 이런 총기 난사 사고를 쳤는지 이유가 불분명했는데 여러 전처와 고등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을 추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경도됐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정서적인 문제점이 좀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기 증언에도 나왔지만 그 전처나 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살았던, 또 결혼을 안 하고 살아서 아이까지 낳았던 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굉장히 그 화를 잘 내고 툭하면 그 화를 내고 늘 무언가에 화를 내고 남들에 대해서 사람 죽이는 얘기만 주로 하고 있었다. 네. 굉장히 불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정의 배경을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모이고 뉴욕에서 태어나곤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모스크에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시키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로는 탈레반이나 이 IS에 경도되어 있던 사실인데 그 전에 이 사람의 정서 자체가 그걸 받아들이는 토양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50명의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이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마틴이
윤태곤 실장님, 9.11 테러, 미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꼽히는 9.11 테러 이후에 돌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간혹 보면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참 끔찍한 사고를 보고 다들 이렇게 슬퍼하는데 뭐 이상한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유사한 모습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거. 이 오바르 마틴이라는 사람이 성향 자체가 바싹 마른 장작 같고 거기에다 이제 극단주의적인 이제 종교에 대한 동경 같은 게 휘발유 역할을 한 거고 자유로운 이제 총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그 성냥에 불을 당기는 그런 3단계가 결합된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떼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게 오히려 분석이 쉬울 것 같아요. 김병민 의원님, 그런데 오마르 마틴에 대해서 새롭게 오늘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이미 FBI의 감시망에 있었고 IS와의 연관성, 그러니까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 간의 이 관계성 때문에 조사를 또 받았었다고요? 네, FBI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게요. 첫 번째로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IS랑 연대를 맺어야 된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발언들이 알려지게 되는 순간 FBI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고 조금 더 심각하게 조사를 받았던 건요. 2014년도 얘기인데 2014년도에 바로 시리아 내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폭탄 테러의 범인이 누구였냐면 이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주의 모스크 그 이슬람 사원이죠. 거기에 예. 다녔던 사람인데 공교롭게 지금 이 게이 폭탄 테러 게이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범인이랑 같은 모스크에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은 분자로 이렇게 분류가 돼갖고 또다시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예. 앞서 우리가 9.11 테러에 대한 이 범인의 행태를 보면서도 느꼈겠지만 약간 정신적으로 좀 온전한 사람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데가 아니라 게이 클럽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다는 데에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슬람 극단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극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참수를 시키거나 예. 돌로 때려 죽이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서방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슬람 이 극단주의 세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입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동성애에 대해서 극혐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IS와 연계된 모습들이 하나둘씩 속속히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거 팩트는 이 사람이 무슬림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성애자를 혐오했다. 이제 두 가지만 팩트고 이제 앞으로 수사를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요. 아마 아버지 입장에선 그랬을 겁니다. 이게 뭐 조직적인 범죄다 혹은 IS와 연계성 이런 것까지 하지만 얘기가 너무 커지니까 사실은 최소한 그 어떤 혐의나 어떤 죄질을 그나마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만 이제 부각시키는 게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보시면 최근에 IS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라마다 기간이 이제 6월 초부터 7월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 미국의 테러를 지시를 하고요. 그리고 서방을 공격하는 것은 무슬림의 역할이고 의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그 이후에 어제 며칠 전에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마틴이 911에 전화를 해서 IS를 뭐 추종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기도 그렇고 맥락도 그렇고 그 어떤 종교와 떠나서 동성애만을 혐오한 사람의 범인으로 몰긴 참 모하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사실 동성애 결혼 합법화했잖아요. 작년에 연방법원에서. 그게 6월 26일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주년을 맞아서 이 게이바에서도 그것을 좀 기념하는 그런 축제 비슷한 게 열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들이 1년을 기념하면서 정말 축제를 부르고 있던 그 시기에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데 뉴욕타임즈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안식처가 죽음의 공간이 됐다면서 굉장히 비통해했는데 참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미 언론에서 새롭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 저희 돌직구쇼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이번 총기 난사 사고가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인기 배우이자 인기 가수,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박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더군다나 박윤철 씨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유흥업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과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다 부인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은
자신의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곽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방신기 전 멤버인 가수 박유천 씨가 지난 10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이모 씨. 이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4일 새벽 가게로 찾아온 박 씨에게 가게 안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한강이 보여주는 없는데 가기를 갔어요. 뭔가 가는 건 아니고. 혼자 왔어요, 그때? 여러 명 왔는데? 이 씨는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속옷 등의 옷까지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동선이 담긴 복도 CCTV를 확인했지만 특이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입었던 거 제출하셨고요. 국가시에 감정을 했습니다. 피해자 정식 조사를 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사 시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어젯밤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명인 흠집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입대해 현재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상태.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정확한 사건 내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최근에 인기 개그맨, 그리고 개그맨에 이어서 이번엔 유명 배우 겸 가수의 성폭행 혐의 피소 뉴스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수경 기자님, 구체적인 사건 경과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사건은 10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일단 10일에 이제 그 고소장이 제출이 됐고요. 예. 사건이 발생한 건 4일이었습니다. 아, 4일이었군요. 네, 그래서 20대 이모 씨라는 여성이 이제 자기가 그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그 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한 게 이제 10일이었던 거죠. 예. 그렇지만 지금 박 씨 소속사 측은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인이라는 어떤 약점을 악용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이다, 타협하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워딩, 이 맥락만 본다면은 뭐 어떤 관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일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멘트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누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는 반응이 아니라 유명인이라는 약점을 악용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이다. 소속사에서는 이렇게 나온 겁니까, 입장이? 예전에 그 영화배우 이병헌 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여성을 사귀었는데 저쪽에서 사실상 협박을 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알려진 건데, 저는 이 소속사의 어떤 이런 그 상당한 그 수위 높은 단어 그 선택을 보니까 그 본인들도 상당히 좀 억울해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조사를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오전 4시, 그러니까 새벽 4시쯤 유흥업소 안에 이 룸에 있었군요. 박유천 씨가 룸에 있었고 피해 여성인 이모 씨가 룸 안에서 같이 합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피해 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그 화장실이라는 게 공용 화장실이 아니라 룸 안에 딸린 화장실이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왜 유흥업소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룸에 들어가면 그 안에 딸린 화장실이나 뭐 이런 샤워실 이런 것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아마 그런 데 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게 이제 그 이모 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경찰이 물어봤겠죠. 네. 그랬더니 자신의 속옷을 직접 제출했다는 거고요. 피해 여성이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바로 속옷이었다. 속옷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어서 DNA가 뭐 검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예. 어쨌든 경찰은 이제 국가수 쪽에 이 증거물을 지금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 뭐 어떤 DNA에 대한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이 그 증거물 속옷을 국가수에 보냈고 국가수의 감정을 기다려 보면 그렇죠. 네. 과연 뭐 박유천 씨의 DNA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박유천 씨가 공익근무 중이다. 네.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그러니까 군 복무 중이다. 쉽게 말해서.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박유천 씨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시청자이기 때문에 작년에 뭐 드라마, 뭐 영화 찍고 이런 소식을 이제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영화 촬영 중인지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 그 사회복무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런데 사회복무 요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그 군인으로서 어디
소위 말하는 이제 갇혀서 어느 뭐 군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좀 활동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퇴근 이후에 어떤 예. 복무 규정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를 갔다는 것 자체도 좀 충격적이라는 어떤 여론의 반응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 저희가 잠시 후 다시 얘기 나눠볼 텐데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오늘 박유천 씨가 강남구청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출근하는 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 박유천 씨에게 저희 기자가 심경을 물었습니다. 채널A가 단독 취재한 영상, 오늘 아침 출근길 영상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간단하게 신경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신경을 운동하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쪽. 왜 공무원이 막아요, 그걸? 아니, 억울하시다면서요? 왜? 뭐가 억울했지? 네, 지금 출근길에 박유천 씨를 저희 취재진이 만났는데요. 신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박유천 씨는 소속사 직원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본인의 차량에 탑승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지금 9시 29분 공익근무 요원으로서 근무가 시작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소속사 측에서 박유천 씨를 보호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는데 소속사에서는 유명인이라는 약점을 악용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으로 신고자와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반응만을 현재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명인이라는 것은 저렇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부와 명예를 또 보장해주지만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저렇게 굉장히 명예에 치욕이 되는 그런 어떤 것도 감수해야 되는데요.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여기 4일이 보니까 토요일이네요. 토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유흥주점에 가서 군인의 본분을 좀 잊은 채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예. 논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로 성폭행이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 아까 DNA 속옷 증거물 같은 것은 이 사건의 핵심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것은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이지 그래서 그것이 강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더 예. 깊은 주변의 정황 증거나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그 말씀이라는 건 예컨대 속옷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강압적인 환경에서의 성폭행 행위 등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나왔다 하더라도 예. DNA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예,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행의 증거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할 것 같고요. 저 순간에 있었던 저 어떤 유흥주점의 성격,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었고 주변의 증거가 어떻냐를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흥주점은 아까 얘기 들어보면은 그 룸이 있고 방마다 룸에 딸린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고 멤버십 회원이라고 얘기를 아까 봤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을 가입해서 특별히 회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정도,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저 여성분도 거기에 회원이거나 초과 종업원이거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에는 기자로서 축석 공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인데 지금 출근해 있던 박유천 씨를 강남구청에서 소속사 직원이 이제 이를테면 빼내오는 장면을 저희 기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조금 전 영상을 지금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김병규 의원님, 정성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폭행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강압적인 것이냐 아니면 뭐 일종의 합의된 행위냐라는 것을 가려낼 필요가 일단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법적인 판결을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연예인으로서 공인으로서 도덕적인 판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나이가 한 30 정도로 굉장히 뒤늦게 군복무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것도 한 번에 바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이 아니라 한 두 번, 세 번의 재검사를 통해서 아마 천식이라는 병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우리 대한민국 젊은 청년으로서 국가를 지키는데 헌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공익근무 요원이라 함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강남구청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아마 그 관광 무슨 과인가요? 과에서 또 일을 하는 거를 봤을 때는 공익근무 요원도 굉장히 일자리가 다르거든요. 네. 어떤 제가 아는 공익근무 요원 같은 경우는 정말 취사장 같은 데서 힘겹게 일해갖고 정말 못하겠다고 차라리 군대가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공익근무 요원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공익근무요원도 많습니다. 그럼요. 본인이 연예인으로서 충분히 배려를 받아갖고 배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다면 아주 떳떳하게 더 열심히 복무를 해야 되는 건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미 일과가 끝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술을 먹더라도 그냥 지인들과 만나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예. 이 야간까지 이렇게 유흥주점을 드나들었다는 것 자체는 진짜 전방에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이 본다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저는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가수 박재상 씨, 싸이 씨가 제대로 이 산업근무 요원을 하면서 그 근무지를 이탈하고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대를 다시 한 번 가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 만약 조금 더 그 본격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진짜 박유천 씨가 제대로 공익근무요원 활동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제 시간에 하고 있는지조차도 사실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팬들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윤태곤 실장님. 아니 공익근무 요원이긴 하지만 일과 이후에 뭐 주말을 이용해서 물론 고급 유흥주점이긴 하지만 룸에 화장실이 딸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뭐 보건 규정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때는 이제 방위라고 그랬죠. 방위도 퇴근하고 나면은 뭐 당구장도 가고 뭐 친구들이랑 이제 술도 한잔 하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게 사고 치지 않을 정도로 조심조심해서 이제 쉬든지 놀아라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퇴근 이후에도 군인의 신분은 변함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고라는 게 여러 가지 형식의 사고가 있겠지만 그걸 이제 행동을 좀 조신하게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뭐 네. 어찌됐건 뭐 도를 넘어섰다 이런 뭐 도의적인 비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뭐 도의적인 비판, 그 복무 규율을 어겼는가에 대한 비판과 이런 또 성폭행 혐의는 별개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사람이 평소에 약간 불성실했다는 게 또 뭐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분명하게 나눠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채널A에 조금 전 근무 중인 박유천 씨를 소속가 직원들이 근무지에서 빼내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인터넷 여론상에서는 이런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연예인이라고 근무 시간에 이른바 소속사 직원들이 특혜로 근무지를 이탈해서 빼내가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뭐 이런 반응도 지금 일각에서 일고 있다고 말이 합니다. 안 되죠. 저게 예. 가능한가요? 저 가능을 하다면 박유천 씨가 지금 일하고 있는 강남구청,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지휘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에 있는 사람 상사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그렇게 우리나라 복무 요원들은 필요하면 나가서 일하고 아니면은 그 근무지 이탈해도 되는 그런 군대 그 근무 기관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사실 강남구청이나 뭐 이런 곳은 관광진흥과에 근무를 한다는데 뭐 강남청에서 싸이 말춤 이거 조형물도 세우고 그러긴 한다는데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 아니겠습니까? 예. 그 특혜를 받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해이해져가지고 저런 사고도 난 것 같은데 이제 아마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하러 오니까 그렇게 빼낸 것 같은데 그거는 당연히 지휘 책임을 물어야죠. 예, 기자들이 취재가 몰리니까 근무 시간 중에도 근무지를 이탈해서 박윤철 씨를 빼내간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여론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박윤철 씨의 성폭행 피소 논란에 대해서 국가수의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강압적인 성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소속자 측에서 밝힌 것처럼 그저 단순히 유명인을 노린 악의적인 고응갈 행위인지 등등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군인 신분으로 복무를 하던 중에 고가의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박윤철 씨와 소속사 측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조금 전 저희 신문 읽어주는 남자 이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뉴스 속보로 보도해드렸던 내용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기사가 연관이 됩니다.
뉴스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지 4일 만에 롯데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 실시간 현 시간도 롯데그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검찰이 롯데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검찰은 제2롯데월드를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와 롯데그룹 오너들 개인의 비자금 의혹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밀의 방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회장님들의 비밀의 방 역사가 꽤 유래 깊은데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도 벗어날 수는 없었나 봅니다. 롯데그룹의 이제 33층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35, 6층에 식당이 있는데 밑에 객실이 있고 올라가는데 33층은 사실 엘리베이터가 거의 쓰지를 않죠. 특수하게 이제 문을 따지 않으면 안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90세가 넘은 그 신격호 회장의 개인 집무실과 그 다음에 사는 공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실상 롯데그룹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사무실과 함께 비밀 금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밀 금고도 있었다. 한 통째로. 네, 이번에 이제 그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비밀 공간에 보면은 그 내실에 그 어떤 금고 이런 것에 서류가 이제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는 서류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말한 대로 이미 빼돌려져서 자금 관리인의 처제집에 가 있던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 처제집에 가 있던 금고에서 나온 30억 원의 띠지를 추출해서 이 자금의 성격을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롯데호텔 신관 34층에 위치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 비밀 금고가 있었던 그 집무실을 해부해봤습니다. 제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부도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 공간은 꽤 넓더군요. 롯데호텔 신관 34층,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이 공간에는 바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이 같은 집무실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고객용이 있지만 서지 않습니다. VIP용 엘리베이터는 여기 따로 있습니다. 뭐 스위트룸들이 위치해 있고 계단이 있고 여기가 이 작은 곳이 바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입니다. VIP가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바로 오른쪽에 출입구가 있고요. 신원카드를 찍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쪽에 비서들이 근무하는 부속실이 꽤 큰 규모로 위치합니다. 스위트룸과 공간이 비슷하죠. 부속실을 지나게 되면 좌측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 공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먼저 좌측에는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고 신격호 총괄회장이 필요할 때마다 롯데그룹의 간부 등을 호출해서 이 개인 집무 공간에서 그룹의 경영을 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반대로 우측에는 신격호 총괄회장 개인의 집무실이 위치합니다. 테이블이 있고요. 의자가 있고요. 이 내실 안에 바로 비밀 금고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고, 비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 비밀 금고안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금고는 있는데 금고안이 텅 비었다? 뭔가 냄새가 난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한 끝에 이 금고안에 있었던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 경과가 밝혀지는데요. 저희가 밑에 돈의 이동도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0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금고에는 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이른바 자금관리 담당 전무인 이모 씨가 앞선 롯데의 형제에 난 도중에 해임되면서 금고 안에 있었던 내용물을 갖고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씨, 자금관리인 이 전무는 서울 목동에 이 씨의 처제집으로, 아니 자기 집도 아니고 장인장모 집도 아니고 처제집으로 금고의 내용물을 옮겼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고, 그래서 13일 검찰이 이 전무의 진술을 받아서 이 전무의 처제집에서 현금 30여 원과 서로 뭉치가 다수 발견이 돼서 현재 검찰이 압수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 공간으로 돌아가 보면 과정이 복잡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처제집에서
바로 이 사과 상자 4박스에 담겨 있었던 5만 원권 30억여 말이 안 납니다. 30억여 원이 발견이 됐는데 애초에 정리해보면 신교코 총괄회장의 집무실에 있었던 비밀 금고에 사과 박스 4개에 30억 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모 씨가 들고 밖으로 나와서 목동에 있는 자신의 처제 집으로 옮겨놨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수경 기자님. 네. 자금 관리인 이 전무는 갑자기 영화 돈을 갖고 튀어나갈 생각이 나는데 네. 신교코 총괄회장의 30억 원, 사과 박스 4박스 분량을 왜 처제 집에 숨겨놨던 겁니까? 글쎄요, 저도 그 처음에 10일 날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다. 네. 금고가 텅 비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검찰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롯데가 얼마나 비협조적으로 나올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어허. 이런 이제 워딩들이 쭉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이 어디 갔는지 계속 그 뭐 검찰 추적해봤자 결국은 알 수 있는 사람은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 전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하여튼 담당 전무, 이른바 자금 관리인들 2명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금 관리했던 사람, 그 아들인 신동빈 회장의 자금 관리했던 사람, 이 사람들 입에서 이제 구구절절이 어떻게 그 돈의 흐름이 갔었는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3일 뒤인 지난 13일 날 압수수색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처제 집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재밌는 건 이 자금 담당을 했던 이모 씨는 그 지난해 형제의 날 이후에 해임이 됐어요. 해임이 됐다. 네, 10월에 해임이 됐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건지 아니면 이 사람 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금 관리를 했다는 건 보면은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사실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돈의 흐름은 이제 결국은 처제집에서 발견된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그 성완종 리스트 때 비모 음료 박스 나왔잖아요. 그게 거기에 당시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없었다 그거 이제 수사를 할 때 당시 어떤 언론에서 그 박스에 돈을 최대한 넣어봤더니 5,5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박스면 한 60개 정도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과 박스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큰 사과 박스가 5만 원권이라면 굳이 필요는 없을 텐데 네. 하여튼 현금으로 30여억 원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과 박스 4박스, 현금 5만 원치로 30여억 원. 검찰은 네. 비자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신교코 총괄회장의 비자금입니까 아닙니까? 비상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상자금. 잘 모르겠는데. 줄이면 비자금이네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조금 이따가 이제 다른 분들 언급을 하시겠지만 신격호 총괄회장 그리고 신동빈 회장한테 매년 들어간 돈이 총 300억 원이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돈이냐 했더니 배당금 그리고 임금의 어떤 성격으로 300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런 와중에 같이 좀 쓸려 들어온 돈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회장님들의 이 비밀 금고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태곤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비밀의 방이 있고 비밀 금고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34층이 있고 그다음 33층이 있잖아요. 33층이 또 있죠. 34층은 집무 공간인 거고 33층에 이제 비밀의 방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밀 금고 말고 비밀 방이 또 있었다. 그렇죠. 다른 재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싫어하시겠지만 현대차 비자금 조사를 할 때 현대글로비스 원효로에 있는 건물에서 벽 뒤에 하나가 비밀의 방이었는데 방이 금고였어요. 방 자체가 금고였다.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방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제 그냥 금고가 아니라 방 자체에 이게 돈이 쌓여 있고 서류가 쌓여 있고 이런 식으로 큰 재벌 대기업들은 이제 그 정도로 운용을 하는 사례들이 네. 종종 있었죠.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여기 삼성 본관에 26층에 그런 용도의 방이 회창살로 돼가지고 돼 있는 방이 있었고. 창살까지 쳐 있었다. 이런 또 회장님의 직무 공간과 유사한 경우는 그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그 힐튼 호텔 꼭대기가 옛날 대우 김우중 회장이 이제 통으로 쓰는 예. 그건 이제 금고라기보다 작은 금고도 있긴 있었겠죠. 그런 시기였었던 거니까 뭔가 이제 은밀하게 일을 하고 싶은가 봐요. 네. 이런 분들이.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아까 30억에 대한 성격 규정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제일 문제가 내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 20만 원 정도 있다고 치면은 10만 원이 내가 와이프가 준 돈이고 10만 원 원래 내 돈이고 성격 규정을 잘 안 하고 20만 원 정도 섞어서 쓰잖아요. 네. 이분들의 그 돈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비자금식으로 들어온 돈, 일부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예. 돈인 건데 이게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해봤자 20만 원이라 네, 이게 거기에 뭐 섞여 있는 건데 저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돈에 이제 그런 그런 거다.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뭐 나도 내 돈 어디서 왔는지 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임의로 나누죠, 사실은. 네. 그걸. 다시 진지한 얘기로 네. 돌아가겠습니다. 검찰이 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롯데그룹 오너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등의 비자금 혐의, 배임 횡령 혐의를 보고자 한 것인데 예. 김백미 의원님, 이 돈의 성격이 비자금이냐 아니냐를 밝혀내기 위해서 한 가지 단서가 오늘 또 드러나는데 신격호, 신동빈 두 회장님 부자가 롯데그룹 전체에서 받아간 돈이 매년 무려 300억이다. 맞습니까? 예, 어저께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300억 정도 지금 압수수색을 4일 했거든요. 예. 3일 했습니다. 3일 동안에 300억이 밝혀졌으면 이제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1,000억을 넘는 수천억 대의 비자금 조성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그 신격호 총괄회장의 전임 비서실장의 처제 집에서 돈이 30억이 발견됐다 그랬는데 이게 검찰이 밝혀냈다라기보다는 결국 그 사람이 증언을 터져서 가보니까 거기에 30억과 장부가 있었다는 건데요. 네. 그 비서실장이 누군지를 일단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비서실장이 신동빈 회장의 측근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형제의 난이 있고 나서 결국 신격호 총괄회장은 형인 장남이 신동주 편에 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실장을 해임시켰던 거고 현재까지 발견한 30억 원과 장부는 어찌 본다라면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받은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려져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비자금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까지 발견된 300억 이외에도 더 많은 비자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현재 롯데가 밝히고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이숙현 기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임금의 성격 그리고 배당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흔히 말하는 부의 자금이다. 네.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자금이기 때문에 비자금의 확률이 높고 검찰이랑 이제 결국은 수사에 들어가는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게 제대로 돼서 신고가 돼 갖고서는 세금 신고를 했는지 누락된 건 없는지 등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진짜 공식적인 자금인지 예. 혹은 아니면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등의 불법 탈법을 통해서 마련한 비자금인지가 밝혀지겠죠. 300억 원, 금액이 꽤 커서 충격적인데 롯데그룹 측의 입장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300억, 금액이 많긴 하지만 정당한 보수 플러스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300억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만약에 정당하게 배당금을 받은 금액이 무려 둘이 합쳐서 300억 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세금 신고 등등도 투명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긴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상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얼마를 배당받는지는 우리 일반인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내부적인 자료는 알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급여나 배당금으로 받은 성격이라면은 그것이 온라인상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고 저렇게 굳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배당이나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종합과세를 하게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저렇게 자금 성격이 이제 스스로는 배당금과 급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금액이 저렇게 많은데 과연 세금 신고는 제대로 냈고 돈은 제대로 그 세금을 냈을지 이런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 자금을 저렇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오늘 압수수색 그거 같아요. 왜냐면 네. 오늘 롯데건설하고 롯데케미칼을 했다는 것은 이쪽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원료를 수입할 때 자금을 부풀려가지고 거기에서 일종의 통행세를 물리고 통행세를 물리는 자체적으로. 예, 그걸 자금을 부풀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니까 자금 성격을 규명하게 되면은 이 자금이 그야말로 합법적인 배당금인지 급여인지 예. 아닌지가 바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을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 전해드릴 텐데요. 국민의당의 김수민 게이트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꼬리 끊기냐 공천 감싸기냐 라는 의혹과 비난이 오늘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도 급락을 했습니다. 최대 정치적 '위기를' 과연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풀지 궁금합니다. '국민의당의 김수민 게이트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꼬리 끊기냐 공천 감싸기냐 라는 의혹과 비난이 오늘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도 급락을 했습니다. 최대 정치적 위기를 과연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풀지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국회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자리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수민 의원이 자리했는데요. 김수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조우한 장면을 저희가 포착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앞자리에서 김수민 의원이 서 있는데 야당 의원과는 다르게 지금 보십시오. 90도로 박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웃으면서 인사를 화답해주는 모습이 저희 취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과연 김수민 의원이 90도로 인사를 해서 인사성은 일단 바른 것 같아요.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본인이 김수민 게이트라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나타낸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른바 김수민 게이트와 관련해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국민의당이 홍보물과 관련해서 앞서 계약한 업체에게 위약금까지 주면서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단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말 국민의당이 총선 예비 후보자들에게 배포한 홍보 자료입니다. 국내 굴지의 홍보 전문 업체인 A사가 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는 브랜드 호텔에서 총선용 홍보 매뉴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당의 색깔과 로고, 일부 문구가 바뀌었지만 모델은 물론 마포갑이라는 예시 지역구까지 갔습니다. 국민의당이 브랜드 호텔과 수의 계약을 맺고 당의 색깔과 로고를 변경한 뒤 총선 매뉴얼을 다시 만든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며 이것들의 순환을 통한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한 주요 당직자는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색깔과 로고를 변경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고위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항의가 잇따르자 그제서야 A사에 홍보물 제작 비용 1,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런 계약 변경에 따른 일종의 위약금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홍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놓고 김수민표 홍보물을 다시 만든 국민의당. 관행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도중에 당의 로고가 바뀌었다. 당을 상징하는 색깔도 바뀌었다. 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홍보업체, 마케팅업체, 홍보업체, 종합 홍보업체죠. 선정이 되면서 멀쩡히 잘 쓰고 있었던 국민의당 로고가 이랬던 로고가 바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이 새로 바뀐 로고가 오히려 더 낯섭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이 국민의당 로고에 더 익숙한데 대다수의 정치부 기자들도 아마 저와 같을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바뀌었는지 최고위원들도 당시에 몰랐고 당직자들 누구도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병민 의원님, 이 로고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도 석연치 않은데 로고 교체 작업 이후에 김수민 대표가 김수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게 되고 국회의원 선거 중에 국회의원들이 차고 있었던 이 띠지와 건물에 크게 내건 현수막 이런 것들이 비용이 꽤 드는데 결국은 다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석연찮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새누리당 하면 이 새누리당이 당명을 국민으로부터 공모해서 만든 겁니다. 공모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죠. 국민의당이 2월 초, 그러니까 1월 달에 새로 신생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대국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로고와 디자인을 가지고 전문가가 입혀낸 바로 작업. 첫 번째 이 PI라고 하죠. 정당의 아이덴티티가. 이게 국민 공모를 그렇죠. 받아서. 예. 국민 공모 플러스로 전문가가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해갖고 만들어낸 첫 번째 로고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국민의당이 창당을 2월 초기 하게 되는데 창당을 하면서 저 로고를 알리게 되고 여기 아까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선거 홍보물을 전국에 있는 예비 후보들이 나가갖고 띠도 내죠, 잠바 입죠, 그리고 나가갖고 명함을 나눠줄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에 공식 당에서 내려오는 로고를 갖고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는 과정인데 3월 중순 정도 돼갖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서 저렇게 바로 로고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국민 공모 절차를 받은 것과 의미도 퇴색이 되는 거고 디자인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앞선 디자인이 조금 더 정감 있고 이게 비포 그러니까 비포가 더 좋은데요. 이게 애프터. 네, 그러니까 굳이
애프터로 바꿔갖고 예. 사람들한테 헷갈리면서 예비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바꿨느냐. 그러면 앞선 로고를 다 만들었는데 새로운 로고를 바꾸면서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될 대상은 아마 브랜드 호텔 김수민 의원이 있는 회사일 거고 그런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리베이트 의혹이 커진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앞서서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 김수민 의원이 두 손을 다소곳하게 잡으면서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을 봤을 텐데 김수민 의원의 저는 이 모든 태도들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왜냐하면 300명 헌법기관의 한 명으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은 거잖아요. 나이 여하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주자입니다.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 야당의 의원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이게 국회의원의 모습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첫 번째 불편한 점은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기자들이 다가갔고 기자회견하면서 해명해라라고 하는데 본인 얘기하지 않고 변호사 대동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올바른 국회의원의 모습인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로고와 색깔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 최숙호 기자의 아까 단독 리포트 내용 중에 보면 현수막과 띠지 등도 김수민 대표 체제 이후에 돌연 바뀌고 위약금 1,100만 원까지 물어줬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정성희 위원님, 비포와 애프터 알기 편하게 분류를 하자면 과연 위약금까지 내면서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느냐 디자인적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저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선호는 좀 개인적인 그런 거에 달릴 것 같아요. 저 개인은 저 연두색이 훨씬 예뻐 보입니다. 비포가 더 예쁘다. 예, 저 개인으로 그렇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달라진 거는 색깔이 진해지고 삼각 심벌이 하나 붙었는데 그 삼각 심벌은 아까 김수민 의원 얘기에 따르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뭐 별거는 없어 보여요. 예. 그런데 그것을 국민 동모라는 그 상징성 있는 그런 어떤 로고를 버리고 위약금까지 물면서 새로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브랜드 호텔,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했던 브랜드 호텔의 어떤 마케팅 실력이랄까, 또 같이 했던 그 학교의 담당 교수랑 같이 이제 벤처를 창업을 한 것 같은데, 예. 그 교수와 지금 김수민 의원의 어떤 실력, 그리고 브랜드 호텔의 어떤 마케팅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거를 국민 공로까지 버릴 정도로 대단하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김수민 의원뿐만 아니라 같이 벤처를 창업하는 데 도와준 그 대학교 교수, 예. 그분을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많이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저도 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데, 근데 몇 가지 보면은 좀 이게 의혹 제기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 공모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 공모로 된 걸 어떤 전문가가 약간 손질을 했겠죠. 그러면 근데 왜 그 손질한 사람한테 왜 위약금을 물어줍니까? 그건 손질한 사람한테는 그냥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면 되는 거고, 이게 바꿔서 왜 이걸 썼냐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국민 공모한 거를 했는데 거기다 위약금을 줬다. 그럼 국민 공모한 사람한테 그 당선된 일반 국민한테 위약금을 줬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혹 제기하는 것도 여러 중구난방인 게 있어가, 이거는 국민의당에서 빨리 좀 자체 진상자 조사단을 이제 꾸려가지고 당의 예. 간판과 당의 상징은 매우 중요하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경우도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각각 바꾸고, 당명을 바꿀 때는 당 대표에게도 보고가 됐고, 최고위원들도 당연히 재가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이 중차대한 당의 색깔과 상징색과 로고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몰랐다는 점에 아까 대해서는 보니까 시원치 안철수 않습니까? 대표가 있는 데서 뭐 저기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PT를 하던데, 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게 의혹 제기가 되는 게 너무 중구난방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구난방의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서도 진상조사단을 빨리 가동을 해가지고 실제 활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저는 아까 김병림 위원님 말에 오랜만에 좀 한번 반박을 하고 싶은 거는, 네. 아니 뭐 맨 앞줄에 있는데 젊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제 인사할 수도 있죠. 인사 그걸 다른 뭐 거라는 예를 거. 들어가지고 예. 만약에 뭐 이상하게 했으면 또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 자기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공격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한테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예. 불타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인사는 잘했다. 그런데 사실 핵심은 로고를 바꾼 것이 핵심이 아니라, 로고를 바꾸는 과정에서, 바로 이 과정에서 김수민 대표가 당시 당의 홍보를 맡고 있었던
홍보회사 S사에게 1억 2,820만 원의 문제가 되고 있던 리베이트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 성격이 소위 말하는 노동의 대가인가, 정당한 대가인가. 하지만 지금 선관위는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공짜로 받은 정말 말 그대로 리베이트다. 그래서 그 자금의 성격 규정, 그리고 이미 어쨌든 계좌에 들어온 돈은 확인된 거고, 그렇다면 이것이 당으로 들어갔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나, 혹은 지금 아직 그 계좌에 잔고에 남아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그 수사 갈래에 따라서 이게 그 확정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그 로고 바꾸는 거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예,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워낙 상징 얼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수민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근데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전에는 김모 씨라고 31살 그 어떤 여성분인가요? 그분은 이제 어플을 했는데 2월 초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그 당시 예. 7번 비례대표면은 별로 당선권에 메리트가 없어서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말대로 전략 공천을 필요하고 청년, 여성, 네. 벤처 이런 워딩에 어울리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제 김 의원이 나왔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보면. 게 없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네. 과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뭐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허니 버터칩도 있지만 저 PI를 뭐 교체하면서 이 사람의 예를 들어 뭐 업적이랄까 뭐 이런 식의 좀 부각시켜주기 위한 어떤 자락갈기가 아니었나 뭐 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PI를 바꾸는 것도 좋고 업적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쨌든 1억 2천만 원, 총 2억여 원의 리베이트 성격을 지닌 이 금액의 출처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국민의당의 입장이 하루가 바뀔수록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안철수 대표는 공천한 것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국민의당의 입장은 어제 국민의당의 입장과 조금 더 다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7번 문제도 그때 당시는 우리가 지금은 13번까지 당선됐습니다마는 5번 이외에는 어렵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했었던 회사의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 뭔가 정치자금을 쓴다. 이런 허술한 방법의 정치자금 조성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의 중요한 의원들은 에이 설마 그랬겠습니까? 라고 의혹을 부정하고 있고 진상조사단, 국민의당에서 왜 김수민 의원을 공천했는지 그리고 혹시 리베이트 대가로 7번의 비례대표를 준 건 아닌지 등등의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리베이트 의혹만 조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호텔이나 그 어떤 홍보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거나 계좌 추적도 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 이제 조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받았던 돈은 받았다고 선관위가 얘기를 하니까 그 돈이 브랜드 호텔에서 결국 당에 왔느냐 안 왔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제 안 왔다. 라는 것까지를 이제 보고를 받았다 하는 것이 꼬리자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천 대가나 예. 당 유입에 돈이 들어왔냐 하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다 하는 얘기를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아까 우리 김경진 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 하는 얘기를 좀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네. 김수민 의원한테 지금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 자금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지금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이고 어떤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그 돈은 내 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돈은 아니다라는 입장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 돈입니까? 누구 돈이냐? 그 교수님 돈입니까? 그거는 이렇게 대한 그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 김수민 의원이 얘기 항변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의 성격은 지금 그 돈이 자금이 지금 어느 계좌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에 대한 성격 자금 자체는 어느 정도 성격 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당의 이번 입장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안철수 대표 지지율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김수민 게이트 이후에 14.40%에서 10.30%로 4%포인트가량 지금 뚝 떨어지고 있는데 김수민 게이트 이후에 이렇게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사건의 본질은 김수민 의원은 어리고 초선이기 때문에 또 국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홍보대행사에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여 원의 리베이트성 자금을 만들어서 6천만 원의 체크카드를 당 직원들에게 떼주고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고를 기획할 만한
위치도 능력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군다나 김수민 의원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김수민 의원 본인의 역량으로 풀어헤칠 능력도 되지 않아 보이는데 국민의당에서 리베이트 의혹만 조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우리 당은 어쨌든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 당은 문제될 게 없다. 김수민 의원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꼬리 끊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조국 교수가 SNS에 올린 글들이 그런 거죠. 이게 예. 프로의 냄새가 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듭해서 김수민 의원을 더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요. 정치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청년이 들어와 갖고선 결국 문제를 풀어내지도 못하는데 더 큰 비판하는 겁니다. 그동안 만약 이 사건이 없었으면 본인은 지난 국민의당이 한 1개월 정도의 워크숍 과정들을 보면은 단 열매는 다 받으면서 본인이 그렇다라고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더 분노하는 거고 그 지지율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층 젊은 층이 지지했는데 까고 보니까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그 분노를 금치 못한다라는 거고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의 해명이나 김경진 변호사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런 분들의 해명을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새정치가 아니라 헌정치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시간 끌고 물타기 하다 보면은 검찰 기소하고 1심 재판, 2심 재판, 대법 갈 때까지 국민들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지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물타기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건데 안철수 대표께서 새정치를 표방하시는 정당의 대표시라면 분명히 본인이 나서서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끊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죠. 예, 국민의당과는 관계없다라고 여러 의원들은 말하고 싶지만 정치부 기자들과 국민들이 보기엔 이것은 국민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7번으로 발표되는 날까지 선거 공관위원들이 몰랐는지에 대한 부분도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대표가 밝혔듯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오늘의 피나레 기사 한 장의 사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아들이 엄마에게 마지막에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그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곧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애타는 문자 메시지에 피해 엄마는 절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이 청년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악의 총기 사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 사고에 대해서 지구촌 우리나라까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